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아빠를 두었던 외동딸입니다. 저희 아빠는 저희 지역에서 꽤 존경받는 한의사셨어요. 엄만 제가 9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빠는 절 혼자 키우시는 와중에도 환자들을 위해 항상 헌신하신 선한 분이었죠.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이나 사정이 힘든 어르신들에겐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셨고요. 일평생 기부와 후원도 이어가신 아빠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인망이 높았던 덕에 아빠의 한의원은 늘 북새통이었는데 그 덕에 돈 욕심이 없던 아빤 아이러니하게도 부를 꽤 축적하셨어요. 하지만 아빤 사치 같은 건 할 줄 모르셨고 제게도 항상 돈에 대한 경각심을 길러주셨죠. 아빠가 돈을 많이 벌며 좋아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절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어서였고 다른 하나는 환자 바보인 분답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마음껏 도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꾸준한 후원과 기부 때문에 벌이에 비해 큰 부까지 축정하지 못하셨지만 전 그 어떤 부자 부모님보다도 저희 아빠가 가장 멋지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아빠의 유산을 자격도 없는 인간이 바라보며 군침을 흘린 적이 있었답니다. 소두가 길었는데 저는 바로 그 뻔뻔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적어볼까 해요. 전 존경하는 아빠를 따라 힘겹게 한의대를 진학해 한의사가 됐습니다. 제가 붙은 한의대는 서울에 위치해 있었기에 서울로 상경하느라 아빠와 헤어져야 했지만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은 늘 함께였죠. 전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한방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년 과정을 거쳐 한방 전문의까지 취득했어요. 그 뒤 대형 한방병원에 취업하며 계속 서울살이를 이어갔습니다. 아빠의 본바다 의료봉사도 다니고 조금씩 기부와 후원도 시작한 전 오래도록 환자들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살던 와중 전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죠. 자, 접시 이리 줘. 내가 살다 발라놨으니까 넌 이거 먹어. 뭐야, 나도 생선 잘 바르는데 고마워. 대기업에 다니던 남자친구는 참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을 때면 제게 먼저 생선살을 발라주기도 하고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던 마음에 매일이 감동이었죠.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를 먼저 생각하고 챙겨주던 남자친구와 전 몇 개월간 따스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날벼락이 떨어지더라고요. 암이요? 갑자기요? 항상 건강해 보이셨던 아빠가 췌장암 3기 판정을 받으셨던 겁니다. 아빠는 덤덤하게 제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듣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죠. 평생 남을 돌보기만 했던 아빠는 진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아빠는 항암 치료를 먼저 시도하셨어요. 암 크기를 줄여 수술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요. 그때 너무 스스로가 무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한의사가 됐는데 이럴 땐 양방의 힘을 빌려야 했기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물론 보조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야 있었지만 항암이나 수술은 제 영역 밖이었으니 스스로가 너무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전 아빠에게 애원해 아빠를 서울로 모셨습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해드렸고 저희 집에서 통원 항암치를 모시고 다녔죠. 전 간절하게 아빠의 암이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지길 바랬습니다. 아빠는 항암을 성실하게 받으셨지만 좌절스럽게도 종양은 생각만큼 줄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항암이 반복될수록 체력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심지어 새로운 전이 소견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항암제 바꿔보면 어떨까요? 임상시험이라도 새로운 약은 없을까요? 제발
저희 아빠만 살려주시면 뭐든 할게요. 이렇게 빌게요. 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 애원했어요. 의사가 아닌 환자의 보호자 입장이 되어보니 무슨 방법이라도 간절히 찾아내고 싶어하며 양방과 한방 치료를 사사치 뒤졌다던 제 환자들과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들을 위해 내가 훨씬 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건가,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건가 하는 생각에 M1 스스로를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전 그렇다 쳐도 평생 사신성인의 정신으로 살아온 아빠는 무슨 죄인가 싶어 너무 원통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우린 치료를 멈추지 않았지만 아빠의 병은 너무 빠르게 진돌 나갔습니다. 식사량도 점점 줄었고 통증은 더 심해졌죠. 아빠의 생명력이 꺼져가던 만큼 제 마음은 한없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계셨더군요. 한의원을 정리하셨다고요? 그래, 네가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이 있다면 너한테 물려주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는데 넌 너만의 인생이 있다고 판단했다. 내가 거길 물려주지 않아도 넌 알아서 잘 해낼 거라 믿어. 그래서 우리 한의원에서 오래 헌신하신 다른 원장님께 넘기기로 했다. 그분이라면 환자분들도 믿고 계속 오실 수 있을 거고 나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신 아빤 저희 집으로 들어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한의원을 다른 분께 넘겼다는 게 충격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 원장님을 잘 알았고 저보다 그분께 넘긴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죠. 제 눈물샘을 자극해 울게 만들었던 건 아빠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걸 왜요? 다 낫고 나면 아빠 뭐 하시려고요? 그렇게 환자 보는 걸 낙이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울지 마라, 재영아. 아빠가 자꾸 너를 울려서 가슴이 아프구나. 아빠를 붙잡고 싶은 네 마음도 알겠고 나도 네 곁을 떠나기 싫다. 하지만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 그 전에 내 흔적은 내가 잘 정리해둬야 네가 편할 거 아니냐. 아빠 당분간 계속 네 옆에 이렇게 있을 거다. 집도 나중에 네 손으로 처분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부동산에 내놨어. 아빠, 진짜 왜 그러세요? 곧 어디 가실 것처럼. 전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동산에 집 안 판다고 하세요. 그 원장님한테 한의원도 다시 달라고 해요. 제발. 전 어린애처럼 아빠 무릎 앞에 주저앉아 팔로 눈깔 틀어막고 때를 썼습니다. 아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절 달래주셨죠. 그리고 그날 전 아빠가 시한부 선고를 이미 받으셨다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실은 저번에 네가 바빠서 나 혼자 병원에 갔던 날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다. 교수님도 이렇게 빨리 암이 곳곳으로 전이될지 모르셨던 모양이야. 아쉽긴 하다만 어떡하겠니. 병은 사랑 칼에서 찾아오는 게 아닌걸. 아빤 결국 투병한 지 반년 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 강력한 진통제가 필요한 지경에 이르러 한 달 뒤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남자친구는 제가 아빠를 서울로 모셨을 때부터 계속 문병을 와주었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오늘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저보다 건강한 분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얼른 옷 갈아입고 퇴원하시죠. 처음 남자친구가 인사 왔을 때 아빤 성치 못한 몸으로 손님을 맞는다며 민망해 하셨는데요. 이후 남자친구가 부침성 있게 굴며 자주 찾아오자 나중에 남자친구를 제법 편애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빠가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가신 뒤에도 꾸준히 문병을 왔는데 아빤 점점 절 부탁하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아빤 세상에 가족이라곤 아빠밖에 없는 절 걱정하신 거죠. 아버님, 제가 평소에 많이 챙겨주고 있으니까
재영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 믿으시죠? 그래, 믿어. 믿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재영이한테 더 잘해줘. 부탁 좀 할게. 그런 아빠를 애써 안심시켜주던 남자친구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아빠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된 데이트 한 번 못했는데도 절 이해해주고 안아주던 남자친구에게 갈수록 신뢰가 쌓였죠. 안 돼, 아빠. 제발, 제발 좀 더 버텨주세요. 저만 두고 가지 마세요. 전 아빠에게 제발 기적이 찾아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빤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셨죠. 원인은 말기암 환자들이 많이 겪는다던 폐혈증이었어요. 위기를 맞은 아빠가 어떻게든 버티시길 바랬지만 아빠는 끝내 엄마 곁으로 가시더라고요. 우리 아빠 어떡해. 아빠,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아? 내가 옆에 있어줄게. 아버님과는 비교도 안 되겠지만 이젠 내가 네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빠의 3일장을 치르는 동안 남자친구는 쭉 제 곁을 지켜주었답니다. 이후 제가 많이 힘들어할 때도 한동안 끼니를 전부 거르다시피 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절 보살펴 주었죠. 제 자신에게 가장 실망스러웠던 건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점점 일상을 되찾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아빠 없인 하루도 못 살 것 같더니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산다는 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직도 불쑥 아빠의 기억이 떠올라 울음을 터뜨리는 날이 잦았지만 그래도 전 서서히 웃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여가 시간도 보내며 아빠 없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신 지 8개월 뒤쯤 남자친구는 제게 청혼을 하더라고요. 실은 나 아버님이 암 선고 받으시기 전에 너한테 청혼하려고 했어. 그땐 아직 우리가 만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너무 이른가 싶어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 뒤론 결혼 이야기를 꺼낼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참고 있었어. 아버님 돌아가신 후엔 결혼보단 네 안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젠 너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서 나 용기 내보는 거야. 이제 우리 데이트 마치고 나서 빠이빠이 하지 말고 같이 손잡고 집에 들어가지 않을래? 나한테 네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 따뜻하게 제 손을 잡고 반지를 내미는 남자친구의 눈빛이 참 다정해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도 아플 때도 항상 곁을 지켜준 남자친구의 청혼을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답니다. 어서 오거라. 네가 재영이구나. 반갑다. 전 결혼을 위해 처음으로 예비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예비시댁은 25평 정도의 아주 오래된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 예비시댁은 남자친구가 어릴 때 예비 시부의 빚보증 문제로 폭삭 망한 뒤 쭉 어렵게 살았다고 했죠. 집안이야 성품을 보면 봤지 돈은 신경 쓰지 않던 저였기에 예비시댁의 형편은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 의외라고 생각했던 건 귀걸이 목걸이부터 시작해 입고 계시던 옷까지 모두 명품이었던 예비 시부모의 차림새였습니다. 명품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안다는 굿땡, 샷땡 등의 고가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기에 저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오늘 잘 나가는 한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우리가 신경 좀 썼는데 어떠니? 제법 괜찮지? 명품을 입어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고 티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두 분은 후자였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부는 비싸게 주고 산 거라며 으쓱거렸죠. 그래서 형편에 비해 검소한 분들은 아니구나 싶었지만 뭐 중요한 날이라 신경 쓰신 거겠지 정도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언니네 한의원에 다이어트 주사 같은 거 있죠? 그거 가족이면 무료로 맞을 수 있어요? 저 좀 가서 맞으면 안 돼요? 가족 할인은 되는데 무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정말 가족만 되는 거라 그것보단 할인율이 낮지만 지인 할인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 대표 원장님이 가족 할인에 대한 기준이 좀 꼼꼼하셔서
어물쩍 넘어가기 힘든 분이거든요. 에이, 치사하다. 곧 가족도 회사인데. 그리고 무료가 아니라 할인이라고요? 언니 돈도 잘 버는데 그럼 나머진 그냥 언니가 내주시면 안 되나? 남자친구에겐 6살이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요. 예비 신우인 당시 일을 그만둔 지 2년도 더 된 백수로 가끔 아르바이트만 하며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체형이야 자기 개성이지만 살 빼야 되는데 엄만 왜 이렇게 살찌는 것만 차렸어 하며 맛있는 고기 반찬을 휩쓸어 간 뒤 먹자마자 드러눕던 예비 신우를 보며 긍정적인 느낌은 차마 받지 못했었어요. 자신의 입으로 체중이 85kg가 넘어간다던 예비 신우인, 처음 만난 제게 공짜로 다이어트 주사를 맞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는데 전 대충 거절의 의미로 어색하게 웃으며 그 상황을 넘겼죠. 한의사 벌이 생각보다 얼마 안 돼요. 하는 말과 함께요. 진짜 소중한 가족이라면 제가 못 내줄 거야 없었지만 초면에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게 좋아 보이질 않았거든요. 어쨌든 첫 인사날은 완만한 분위기 속에 끝이 났습니다. 점점 술이 오르며 예비 시부와 시몬 소시적 잘 나갔던 이야기라며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술균이 더 오르자 비속어도 쓰시더라고요. 예비 신우인 한 번 거절한 다이어트 주사 이야기를 계속 꺼내다 남자친구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죠. 대충 웃으며 넘어갔기에 분위긴 좋게 마무리됐지만 솔직히 예비 시댁 식구들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진 않았습니다. 그걸 눈치챈 남자친구는 절 데려다주며 많이 민망해하고 미안해했어요. 다들 새가족 들어온다니까 너무 들떠서 그래. 우리 부모님이 오늘 술이 좀 가하셨지?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하시는지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근데 두 분 막 원래 사치 즐기는 분들 아니야. 내가 아주 어릴 때 잘 살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서 가끔 한 번씩 기부만 내시는 정도야. 내 동생 일은 정말 미안해. 걔가 우리 집 입상인데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자라서 좀 철이 없어. 나한테도 맨날 용돈 달라고 하고 어려서 그런 거니까 네가 이해 좀 해줘. 예비 시댁 식구들은 인상이 좋지 못했지만 제가 힘들 때 곁을 지켜줬던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깊었었기에 그 정도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곤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죠. 그런데 얼마 뒤 남자친구 여동생이 저희 한의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진료를 보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다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수지 씨, 여긴 갑자기 어쩐 일로? 오빠한테 언니 어디서 일하는지 물어보고 찾아왔는데 와, 여기 한의원지가 엄청 크네요. 환자도 많고요. 그럼 여기 일하는 한의사 지인 정도는 공짜로 해주지. 대표 원장이라는 사람 엄청 쪼잔하다. 그죠? 근데 언니, 거리감 느껴지게 수지 씨가 뭐예요? 그냥 아가씨라고 하세요. 예비 신우인 우렁찬 목소리로 깔깔댔습니다. 뒤에 진료가 밀렸는데 갑자기 왜 찾아와서 이러나 싶어 당황스러웠죠. 일터에선 환자들이 최우선이었기에 전 좀 언짢은 기분으로 예비 신우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아직 가족도 아닌데 아가씨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무시하면서요. 수지 씨, 나 진료를 봐야 해서요. 급한 일 아니면 우리 나중에 얘기해요. 그럼 용건만 빠르게요. 저번에 제가 다이어트 주사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진료 접수하고 맞고 갈 테니까 그거 언니가 좀 내주세요. 저 그거 부탁드리려고요. 아시다시피 전 아르바이트비도 얼마 못 받는 백수잖아요. 가족 되는 기념으로 그 정도는 선물해 주실 수 있죠? 믿을게요, 언니.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네요. 제가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건 강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말했듯이 지인 할인 해드릴 테니까 그 이상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불쑥 찾아오는 거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가까운 사이면 공과사는 더 잘 지켜주셔야죠. 다음에 또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면 그땐 저 웃기가 힘들 것 같네요. 막무가내던 예비 신우의 말을 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가족이 된다는 이유로
절 혹으로 본 건가 싶어 더 강하게 나갔죠. 제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무례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초반에 잡지 못하면 앞으로 제가 더 질질 끌려다닐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신우인 황당해하며 한마디 하려고 했지만 전 그런 예비 신우일 밀어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환자분들께 진료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날 남자친구는 제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서운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수지가 거기까지 갔다는데 그냥 좀 내주지. 기어코 그걸 그냥 보냈어? 걘 그냥 너하고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친해지고 싶으면 더 예의를 지켰어야지. 남의 호감을 사고 싶으면 친절을 베풀고 차라리 선물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 아니야? 나 오늘 대표 원장님한테도 불려가서 혼났어. 망신 제대로 당했다고. 형주 씨 나한테 미안해야지. 어떻게 서운하다는 말을 해? 아니, 난 그냥 네가 우리 가족을 너무 남대하듯 하는 것 같아서. 난 아버님께 안 그랬었잖아. 나도 형주 씨 가족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발벗고 나설 수 있어.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잖아.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닌 일 끌어들여서 날 비난하려고 하지 마. 형주 씨 오늘 일은 좀 실망스럽다. 결국 남자친구가 사과하긴 했지만 가족이 낀 일에 그렇게 관대해지는 사람인가 싶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우선 사과를 받았으니 넘어갔고 예비 신우이가 다시 찾아오지도 않길래 그 일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예비 시모가 계속 제게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이해, 아가, 거기 지인 할인된다고 했지? 그럼 내 친구들도 다 되는 거니? 한 10명 정도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10명씩이나요? 친한 분들이라면 신경 쓰겠지만 아시다시피 여긴 제 병원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유, 그래도 힘 좀 써줘. 예비 며느리가 큰 한방병원 한의사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나한테 혜택 좀 보려고 난리란 말이야. 평소에 맨날 나 무시하던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살던지. 다른 한의사들도 건너 건너 지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주긴 했기에 전 예비 시모의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예비 시모는 친구분들과 함께 몰려와 진료도 받고 침도 맞고 갔는데 그날 너무 창피해서 혼이 났네요. 지인 데리고 오는 거야 좋지만 여기가 시장통도 아닌데 기본 에티켓은 지키시라고 해야지. 다른 환자분들이 피해봤잖아. 침이나 물리치료실은 보통 정숙해야 하는 거 아시죠? 커튼까지 다 쳐져 있는데도 예비 시모는 친구들과 시장통에 온 것처럼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습니다.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에 더 큰 소리로 깔깔 웃으면서요. 그 뒤 또 예비 시모가 제게 지인들을 데려오겠다고 하기에 전 그때 이야기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는 아주 황당한 말을 털어놓더라고요. 아유, 조용히 하면 되지 않아, 조용히. 거참 되게 까다롭네. 나 이미 그 옆편 애들한테 돈 좀 받아먹었단 말이야. 안 데려가면 나한테 그걸 다 돌려받으려고 할 텐데 나 이미 그 돈 다 썼어. 네? 돈을 받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할인은 제가 해줬는데 예비 시모는 자기가 그 대가를 조금씩 받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황당하다는 듯 대묻자 예비 시모는 민망한 반, 뻔뻔한 반인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죠. 야, 어차피 넌 손해보는 거 없잖아. 좀 싸게 해주는 대신 내가 대가 좀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아무튼 너 해주는 거다. 어? 죄송하지만 이건 엄연한 불법이에요. 의료법, 형법 다 위반하는 거라고요. 병원에서 알면 저 큰일 나요. 전 어머님 배려해드린다고 최대한 해드린 건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 돈은 어머님이 마련해서 돌려주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했었는데 솔직히 남자친구의 얼굴도 영 달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남자친구는 또 제게 서운한 듯 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어머니한테 전화 받았는데
어머니가 자기 경찰서 가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하시더라. 어머니가 이번에도 친구분들께 받았다는 돈은 내가 대신 돌려드렸어. 물론 재영이 네 입장에선 화날 수 있지만 어른들이 뭐 아셔? 그냥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우니까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하신 거지. 거기다 대고 그렇게 겁을 들였어? 저번에 수지일도 그렇고 우리 가족한테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야박?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병원에서 잘릴 수도 있을 만한 일인데 야박? 형주 씨야말로 저번부터 진짜 실망스럽네. 가족이라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형주 씨였으면 지금 고개도 못 들었을 텐데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아니야? 미안하지. 근데 조금 더 말을 좋게 할 수 있는 거잖아. 난 네가 아버님을 끔찍이 생각하길래 가족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결혼하면 가족 없는 너한테 나랑 우리 가족이 유일한 가족이 될 텐데 가족끼리 좀 봐주고 이해하면서 살자. 어? 우리 아빠도 좋은 분이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가르치셨어. 평생 남남으로 살다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인데 시간과 신뢰가 쌓여야 나도 형주 씨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가족거려? 분명히 말하는데 형주 씨 가족이 더는 나한테 무례를 범하게 하지 말아줘. 남자친구가 제게 보여줬던 고마운 모습들이 없었다면 전 그쯤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했을 겁니다. 아직 예약한 건 결혼식장밖에 없었으니 하려면 빠른 게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도 전 남자친구 덕에 힘을 낼 수 있었던 시간을 생각하며 또 한 번 참고 넘겼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나기 시작한 실망감과 파혼이란 단어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비 시부 또한 사람을 당혹스럽게 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한 지 2주 뒤쯤 예비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이라며 다 같이 외식을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요. 갑자기 대뜸 제게 효부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효부란 말이야? 시부모님을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 모시고 봉양하는 거야. 항상 남편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고 그 남편의 가족인 시댁 식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서 며느리 둘이 하는 게 진정한 효부지. 근데 요새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나 시누이한테 밥 차려주고 집안일 해주는 걸로 잘해. 요즘엔 서로 불편한 거 없게 돈으로 하는 게 최고라더라. 물론 결혼 전이라 이렇게 약소한 효심을 준 거겠지만 다음에 시부모한테 선물할 땐 더 신경 쓰는 게 좋겠구나. 이제 네가 효도할 부모는 우리밖에 없는데 기왕 하는 효도 더 잘하면 좋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팔려가는 것도 아닌데 봉양은 그렇다 쳐도 시댁 식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니 저게 무슨 구닥다리 마인드인가 싶었는데요. 우선 끝까지 들어보니 결국 예비 시부는 제가 드린 결혼 기념일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솔직히 제가 무슨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나 싶었지만 그래도 초대받은 거니 작은 성의를 표시했는데 그 작은이라는 부분이 성에 안 찼던 거죠. 어이가 없어 전 짧게 대답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고른 건데 그럼 그냥 제가 가져가서 쓰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두 분 마음에 안 드시면 가지고 계셔봤자 불편하실 거잖아요. 제가 센스가 부족했네요. 죄송해요. 마음 같아선 이게 무슨 푸대접이냐며 정색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던 건 남자친구와의 시간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다시 선물을 챙기려고 했더니 예비 시모는 놀라며 제 손에서 선물을 확 뺏어가더라고요. 또 받은 걸 빼앗기긴 싫었던 거죠. 어차피 선물하려고 산 거니 그 이상의 억지를 쓰진 않았지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날 식사를 마친 뒤 전 또 남자친구와 대판 싸웠습니다. 너 진짜 보통이 아니다. 우리 부모님 나름대로 네가 효도에 부담 가질까 봐 편한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기분 상했다고 그걸 도로 챙기려고 했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똑같은 말을 해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애초에 나한테 계속 효부하고 시댁 식구들 챙기라고 강요한 건 당신 부모님들이야.
사람이 선물을 사갔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순서인데 그걸 너무 약사하다고 말씀하신 게 날 위한 거라고? 내가 그 말을 참은 것만으로도 난 형주 씨 가족들 배려한 거야. 결혼하면 며느리 무조건 시댁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똑같이 귀하게 자라서 새 가정 꾸리는 건데 왜 내가 형주 씨 말 맞다나 효도 때문에 벌써부터 부담을 가져야 돼? 나 진짜 먹다 체하는 줄 알았어. 그때가 결혼을 약속한 지 고작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결혼 준비라며 많이 다툰다지만 이건순 속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가족 일만 되면 돌변하던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 낯설고 실망스러웠죠. 그렇게 다투고 난 뒤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또 먼저 사과하며 제 화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이젠 정말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 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남자친구가 좋을 땐 좋았으니 망설임 속에 결혼 준비는 우선 계속됐습니다. 썩 내키진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자꾸 준비를 서둘렀거든요. 신혼집은 결혼식 날짜에 맞춰 좀 천천히 구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미리미리 이 동네 저 동네 알아보며 괜찮은 집을 찾아보자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의 자금에 맞는 집 중 가장 괜찮은 곳을 고르려면 열심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면서요. 예, 아가, 너 형주랑 살 신혼집 일찌감치 찾아보기로 했다며? 다음 주말에 나도 좀 같이 가자. 우린 돈이 없어서 그 거지 같은 전셋집에서 이사 갈 수 없으니까 집 보러 다닌 지 꽤 됐거든. 나도 오랜만에 집 구경이나 좀 하게. 파혼하지 않으면 신혼집이 필요한 건 맞았기에 우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 결혼을 위해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아빠가 남겨주신 돈은 꽤나 큰 액수였지만 그 돈을 쓰면 애써 곁에 잡아두고 있는 아빠의 기억, 아빠의 모습이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가 모아둔 돈은 많진 않았지만 어차피 제가 모은 돈이 적지 않았고 둘 다 대출도 잘 나오는 직업이었기에 우린 서로의 돈과 대출을 더해 집을 구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처음 집을 보기로 한 날부터 며칠 전 예비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자신도 집 구경을 하고 싶다며 동행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물어보랬다기에 알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솔직히 불편했지만 그렇다고 못 갈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이 집 너무 괜찮다. 방도 3개고 깔끔하고 막 서울 중심은 아니어도 이 정도면 교통편도 나쁘지 않네. 그날 우린 무려 6채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우린 대출까지 포함해 6, 7억 정도의 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땅값 비싼 동네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갈 수는 없는 돈이었지만 그 정도면 그래도 꽤 괜찮은 집들을 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집을 볼 때마다 여긴 뭐가 흠이고 여긴 뭐가 아쉽다는 불만을 늘어놨습니다. 자기가 살 집도 아닌데 엄청 꼼꼼하게 보시는 모습에 그래도 도움이 되려고 따라오신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 예비 시모는 마지막으로 들른 34평짜리 7억짜리 아파트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창밖 풍경도 위치도 모두 금액 대비 정말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신혼집을 계약할 생각은 없었지만 생각할수록 정말 괜찮은 집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꼬박 나흘을 고민을 했어요. 그 집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그 집에 대해 상의하기 전 부동산 사장님께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선 입주 가능한 날짜부터 시작해 마음에 조금 걸렸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시 제대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 뒤 남자친구와 상의해 계약금을 걸어둬도 좋겠다 싶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전에 집 보러 갔던 사람인데요.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어머니 모시고 갔던 사람이요. 그때 마지막으로 보여주셨던 집이 마음에 들어서요. 뭐 좀 여쭤보려고요. 아, 네, 당연히 기억하죠. 근데 그 집이 마음에 든다고요? 그 집 이미 어머님이 계약한다고 하던데요. 벌써 계약금도 내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 아니, 그게 무슨, 전 모르는 얘긴데요. 저희 어머님이 계약을 하셨다고요? 전 그때 아주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제게 그 집을 이미 예비 시모가 계약하고 갔다고 말한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 집을 남자친구가 사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아드님 이름으로요. 아드님도 같이 왔었어요. 계약금은 우선 어머님이 내고 나머지는 아드님이 내주기로 했다던데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가씨랑 그 아드님은 신혼집 다른 데 구하고 그 집엔 어머님 아버님이랑 여동생이 살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거 모르셨어요? 전 놀란 마음에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던 그 상황을 애써 정리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계약금만 예비 시모가 낸 뒤 남자친구는 그 집을 자기 가족에게 사주려고 했고 저와의 신혼집은 따로 구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이야기인가 싶어 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주 씨, 나 지금 부동산이랑 통화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봤던 아파트, 그거 어머님이 계약금 걸었다며. 형주 씨가 같이 가서 그 집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주 씨 동생한테 사주는 거라고 했다며. 나 모르게 가지고 있는 돈이 또 있었어? 그럼 우리 신혼집은 무슨 돈으로 구할 건데? 왜 우리 신혼집으로 봤던 집을 형주 씨 가족을 사줬어? 나 지금 이 상황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해줘. 부동산이랑 통화를 했다고? 왜? 왜긴 왜야. 그 집 마음에 들어서 이것저것 더 물어보려고 그랬지. 말 돌리지 말고 빨리 말해. 제가 채근하자 남자친구는 당황했는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우선 만나서 설명하겠다며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 남자친구를 집에 들이지 않았고 집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그놈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그게 실은 그날같이 집 보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드셨었나 봐. 자기들은 평생 거지 같은 집에서만 살았었는데 너무 부럽다고 집에 가서 울기까지 하시더라. 그래서 난 두 분 덕에 대기업도 다니고 한의사인 너도 만나서 결혼하는데 나만 양심 없이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 근데 그날부터 어머니랑 아버지가 같이 계속 나를 들들 볶는 거야. 평생 그런 집에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자기들이 그 집 들어가고 싶으시다고. 계약금은 두 분이 낼 수 있고 지금 사시는 전셋집 빼면 1억 5천 정도 보탤 수 있으니까 나머지만 나한테 좀 내달라고 하셨어. 수지까지 그 집 얘기를 듣고 신나선 벌써 그 근처 예쁜 카페부터 검색하고 있더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부탁하는데 나 혼자만 잘 살자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잖아. 7억짜리 집에 1억 5천? 그 나머지를 형주 씨가 다 내준다고 했다고? 형주 씨 그만한 돈 없잖아. 가진 만큼은 현금으로 내고 나머진 대출 받으려고 했지. 그럼 우리 신혼집은? 넌 한의사니까 나보다 훨씬 대출 잘 나오잖아. 네 돈이랑 네 앞으로 대출 받아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너 아버님께 물려받은 재산 많으니까 그걸로 내도 된다고 생각했어. 겸사겸사 나중에 결혼하면 그걸로 부모님 집 사드릴 때 받은 내 대출금도 좀 갚아달라고 하려고 했고. 물론 나도 재영이 네가 기분 안 좋을 건 아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 다 한 가족이잖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잘 살면 좋지 않겠어? 남자친구는 그 집에 살고 싶다고 조르던 자기 가족의 부탁을 듣고 저런 황당한 생각을 했다더군요. 그러니까 자기 돈과 대출금으론 예비 시댁의 전세금을 보태 그 집 식구들에게 집을 사주고 저와의 신혼집은 오롯이 제 힘으로 마련하길 바랬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 아빠의 유산까지 눈독 들이며 자기 빚까지 갚으려는 야망찬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뭘 얼마나 남기셨는 줄 알고 그딴 생각을 해.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나한테 그 집 식구들 집을 사달라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많으셨겠지, 당연히. 나도 그 정도 계산할 줄 알아. 네가 결혼할 때 그 돈 안 쓴다고 했을 때 솔직히 얼마나 아쉬웠다고. 돈이 있는데 왜 대출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그래, 내가 부모님께 집 사드리고 내가 네 빚 갚아주면 재영이 네가 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인정해. 근데 솔직히 뒀다 저승갈 때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언젠가 쓸 거잖아, 그 돈. 기왕 쓸 돈 가족한테 의미 있게 쓰면 좋잖아. 안 그래? 나도 나한테 미리 상의 못한 거 미안하지만 가족을 위한 일인데 꼭 그렇게 화를 내야겠어? 처음엔 미안한 척이라도 하더니 남자친구는 또 적반하장으로 제게 서운한 기색을 내비치더라고요. 그놈의 가족. 아직 가족도 아닌 내가 왜 우리 아빠 돈을 형주씨 가족을 위해 줘야 돼? 그건 그냥 빈대 정신인 거야. 알아? 뭐? 빈대? 너 말 다 했어? 듣자 하니까 말이 심하잖아. 까놓고 시부모도 부모인데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너 고아라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네 부모님인데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어? 우리 부모님 말씀 기억 안 나? 효도는 원래 돈으로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점수 따놓으면 우리 부모님이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얼마나 널 예뻐하시겠어. 그리고 내 동생도 언니 하면서 잘 따를 텐데 따지고 보면 다 널 위한 일이야.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알던 그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무엇이 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결혼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지금 이 모습의 남자친구인 게 확실했어요. 그놈은 그냥 자기 가족만 생각하며 저는 돈으로만 본 빈대였던 겁니다. 그 순간 전 벼르고 별렀던 파혼을 결심했어요. 전 흥분한 그놈을 향해 우리 사이의 마침표를 찍어주었죠. 우리 아빠 유산도 내 돈도 호시탐탐 노리는 빈대 집안에 난 숙주 돼줄 생각 요만큼도 없어. 그딴 지저분한 집안에 들어가느니 평생 고아로 사는 게 훨씬 나아. 난 거지 같은 네 집안 가서 예쁨 받을 생각도 없고 무엇보다 너 같은 모렴찬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졌으니까 우리 이만 헤어져. 이 결혼 파토네. 뭐? 파토? 재영아, 아니 내가 좀 흥분해서 소리친 거 미안한데 뭐 이런 걸로 헤어지자고 해. 아니 알겠어. 우선 내가 먼저 상의 안 하고 일 벌인 거 미안해. 사과할게. 왜? 돈줄 도망갈까 봐 무섭니? 맨날 자기 가족 편들면서 나 이상한 사람 만들다가 꼭 그렇게 마지막에 사과하더라. 나한테 진짜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내 돈을 놓칠까 봐 그런 거겠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몇 번이나 참아줬던 건 내가 힘들 때 네가 내 옆에 있어줬던 기억 때문이었어. 근데 넌 삼진, 아니 사진아웃이야. 한 번 봐줬더니 기어오르는 꼴이 아주 징그러 죽겠다고. 가. 난 사람 아닌 거랑 말 섞을 생각도 없으니까 꺼져. 그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놈은 쩔쩔매며 절 붙잡더라고요. 하지만 전 손대지 마, 신고할 거야 하고 소리치며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그 뒤 정말 수십 통이나 되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전부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놈 이름으로 계약했던 예식장도 바로 취소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틀 뒤쯤 일을 하고 있는데 예비 시댁 식구들이 병원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저기요, 이렇게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들은 절 찾아왔단 이야기도 않고 바로 제 진료실에 들이닥친 모양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이 어딘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놀란 병원 관계자들이 말렸지만 그들의 눈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들은 앞다퉈 제 손을 잡곤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너 우리 형제한테 헤어지자고 했다며? 예식장도 취소했다며? 네가 오해를 좀 한 모양인데 형주는 안 된다고 한 거 내가 우기고 우겨서 그 아파트 계약한 거다. 어? 그거 물으면 되잖아. 이런 일로 무슨 파혼이니? 어? 예, 아가.
남녀 사이라는 게 그렇게 무자르듯 깔끔한 게 아니다. 우리 형주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냐. 우린 그냥 네가 벌써 가족하고 편해서 막 돈 관계도 엮이고 하면 더 끈끈해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대했던 건데 네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하다. 우리 형주 지금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나가고 있어. 아주 끙끙 앓아누웠다. 언니 솔직히 아빠 유산도 있고 돈 많잖아요. 그거 좀 같이 쓰자는 게 그렇게 서운했어요? 우선 그 집 계약을 물을 테니까 저희 오빠랑 그냥 결혼해요. 네? 우리가 사과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성에 봐서라도 마음 좀 풀고요. 예비 호구가 떠나간다고 하자 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 속셈이 뻔히 보였기에 진짜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 시집갈 뻔했으니 하늘에서 저희 아빠가 통곡을 하고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전 그런 그들을 향해 따끔하게 말했어요. 이보세요들, 돈줄 하나 잡으려다가 사라지니까 급해진 모양인데 꿈 깨세요. 지금이 아니었어도 난 분명 내 발로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유턴했을 테니까. 그리고 수지씨, 아니 이수지, 내가 다음에 또 이러면 웃는 낯으로 내 얼굴 못 본다고 말했지? 다들 지금 영업방해 진료방해 중인 거 알고 있죠? 경찰에 신고합니다. 제가 경찰에 부르겠다고 말하자 그들이 바로 꽁무니를 뺐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표정이 돌변하며 저를 모욕하고 욕설까지 내뱉기 시작했어요. 이게 돈 좀 있다고 굽신거려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쩌지? 야, 우리 아들은 너 아니어도 좋다는 잘난 여자 세고 셌어. 건방지게 어디서 턱을 치켜들고 있어? 아, 예. 어떤 잘나고 똑똑한 여자가 당신들 빈대기질을 못 알아볼까요? 참 누군지 몰라도 불쌍하네요. 여기에 다 적지 못했지만 고아라느니 못생기게 꼴값한다느니 거기에 욕설까지 그들은 분에 못 이겨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더라고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고 나갈 때까지요. 그리고 조용히 그것들을 모두 녹음했던 전 정말 그들을 경찰에 신고해버렸습니다. 진료방해,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모욕죄까지 추가로 고소했죠. 강재영, 너 진짜로 이럴 거야? 진짜 나한테 끝까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굴어야 되겠어? 우리 가족한테 정가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건 죄진 사람한테 물어야지. 왜 나한테 물어? 이영주 너 자꾸 나한테 모르는 번호로 바꿔가면서 전화하는데 너까지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그러자 얼마 뒤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전 남자친구가 병원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전 그놈에게 차가운 말을 남긴 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퇴근해버렸죠. 결국 예비 시부모와 시누인 경미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바랬지만 해주기 싫더라고요. 한 번 그렇게 맛을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굴지 못하겠다 싶어 끝까지 밀어붙였던 거죠.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 그놈은 더 이상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알던 친한 지인 언니의 말을 들어보니 그놈의 가족은 결국 그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걸어둔 그 계약금을 날리기가 아까웠대. 그리고 그 집 가족이 자기들이 대출금 감당하는 거 아니니까 그 집 들어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다나 봐. 결국 이영주 그놈도 자기 가족한테 빨대를 제대로 꼽힌 거지 뭐. 재영이 너 대신. 전 예비시댁의 전세보증금과 그놈이 모은 돈을 합해도 당연히 7억엔 한참 모자랐다고 해요. 전 남자친구는 거의 70%에 달하는 대출을 받아 자기 가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네요. 그 뒤 그놈은 혼자 그 대출 빚을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합니다. 받는 월급도 다 대출 갚는 데 쓰고 있는데 가족들은 고마운 줄도 모른대. 아유, 자기 팔자 자기가 꼰 거지 뭐. 그래서 친구들 만날 때마다 돈 없다, 밥 좀 사달라고 해서 다들게 기피하고 있대. 왜 파혼당했는지도 내가 다 말해놔서 걔 이미지 완전 바닥이야. 그렇게 남의 돈에 군침을 흘리던 전 남자친구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야 뭐 이젠 생판 남남이니 전혀 그놈 소식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2년이 지난 지금 전 그 인간이 나타나기 전인 일상으로 돌아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작년에 대출을 조금 껴서 한의원을 개원했어요. 역시나 아빠가 물려주신 돈엔 손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이죠. 한의원엔 다행히 갈수록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한의사들보다 특출난 건 그냥 손끝이 조금 야무진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 아빠에게 배운 것처럼 한 분 한 분 진심을 다해 대했더니 그 마음을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빠가 물려주신 유산을 제가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만약 쓰게 되는 날이 온다면 아주 뜻깊고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아빠 유산이라는 이름에 가장 알맞은 선택일 테니까요. 아직 전 남자친구에게 맞았던 뒤통수가 얼얼해 한동안 연애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금은 우선 한의사로서의 삶에 더 집중하며 살아가려고 해요. 가끔 의료봉사도 다니면서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아빠처럼 선하고 다정한 진짜 제 짝이 나타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제 아이에게 제가 받았던 사랑을 고스란히 쏟아주고 싶거든요. 제게도 꼭 그런 좋은 날이 올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제 걱정을 하고 계실 아빠도 비로소 마음을 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에 대해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요. 알뜰한 것과 모렴치한 것은 엄연히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를 밝히는 사람치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일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얄팍한 수를 쓸수록 대가는 비참한 법이라는 걸 제 전남친이 꼭 가슴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추하고 경멸스러웠던 그 사람의 뻔뻔함을 잊지 않으며 늘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또한 평생 봉사에 힘쓰셨던 아빠를 닮아 진심으로 환자들을 대하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